예방 백신을 접종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병원체를 공격하는 항체가 생성되는 동시에 그 병원체를 항원으로 기억함으로써 같은 종류의 병원체의 침입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면역력이 형성된다. 우리가 병원체가 항원이고 병원체를 공격하는 어떤 백신이 항체라는 거 정도는 그냥 기본 어휘로 잡고 있어야 되는 거. 항체 항원 반응은 그 생물학 지문에서는 정말, 그러니까 생명과학 지문이 나온다면 항체 항원 반응은 정말 단골 소재 중에 하나니까 이거는 그냥 읽었을 때 내가 항체가 이거고 항원이 이거구나를 그러니까 그걸 꼭 확인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어휘를 챙겨야 되는 어휘고, 그런데 진짜 얘기하려는 건 예방 백신의 효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혈청학적 연구와 역학적 연구가 있다. 구조 파악하고 문제 보러 가는 게 좋다라고 했잖아. 특히 이런 류의 글은 여기까지만 읽어도 머릿속에 남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물론 되게 똑똑한 친구는 읽고 바로 이렇게 머릿속에 뭘 남길 수도 있지만 이 뒤에 어마어마한 게 기다리는데 까먹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혈청학적 연구는 혈청을 채취해서 백신의 효능을 측정한다. 자, 근데 선생님 지금 밑줄 칠 때, 그러니까 약간 읽을 때, 이런 류의 글 읽을 때 특히 수식하거나 그런 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일단 내가 지금 구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 수식하는 말 같은 거는 조금 건너뛰면서 읽는 연습이 필요한데, 그냥 정말로 중요한 건 그냥 이렇게 주어, 뭔지 확인하고, 목적어, 뭔지 확인하고, 서술어.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는 관용어나 부사어 같은 거는 관용어나 부사어 같은 경우는 조금 일단은 구조 파악할 때는 점프해도 된다는 거지. 나중에는 찾을 때는 필요할 수도 있어. 자, 그럼 조금 더 내려가 보면 혈청학적 연구는 혈청학적 연구는 항체 전환 연구와 항체 유병률 연구로 구분된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비교대죠? 이게 같은 혈청학적 연구 안에서 뭔가 차이점이 있으니까 두 개를 나누겠지? 그러니까 대조할 줄 알아야겠지? 자, 그 다음에 기억해주면 좋은 게 뭐냐면 항체 전환 연구는 이 부분은 개념 설명할 거니까 패스. 나중에 보면 되잖아? 항체 유병률 연구는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바로 점프하시죠? 라고 하면 이게 반면이 눈에 띄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자주 쓰는 접속어라던가 중요한 접속어는 그 모양으로 그냥 딱 찾을 수 있어야 돼. 모양으로. 그러니까 항체 유병률 연구는 이런 거다. 개념 설명했을 거고. 그 다음에 항체 연구에서는 그 다음에 항체 유병률 연구에서는 여기 지금 한 문장으로 돼 있거든? 한 문장? 그러니까 여기가 아마 좀 비교 대조가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일 수도 있어. 나중에 읽어도 되죠. 그다음 역학적 연구는 구조 기억하지? 혈청학적 연구랑 역학적 연구 나눈 건데 중간에 혈청학적 연구가 또 항체 전환과 항체 유병률로 나뉘는 바람에 구조가 조금 세분화됐고 역학적 연구로 돌아왔는데 역학적 연구는 백신 접종군과 비접종군 간의 비교 위험도를 측정한다. 근데 이제 구조를 파악할 때도 여기 지금 이게 기억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를 이해하고 가도 되겠지 사실은. 그러니까 비교 위험도란 해당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군의 발병률을 비예방접종군의 발병률로 나눈 값을 뜻한다. 그런데 지금 봐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글을 읽다가 글로 풀어진 공식이 나오면 그건 진짜 중요해. 그 공식 쓰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러니까 공식을 딱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로 풀어놓은 공식. 그러면 이걸 빠르게 정리하면은 예방접종군의 발병률을 비예방접종군의 발병률로 나눴대. 너무 길어. 그러니까 예방 나누기. 비예방을 하면 이게 비교 위험도야. 그랬을 때 백신의 효능을 어떻게 측정하냐면 지금 이 글이 뭐였지? 백신 효능 측정 방법이었어. 그러면 이건 너무 중요하잖아. 백신의 효능은 1 마이너스 비교 위험도래. 그러니까 1 빼기 1 빼기 예방 나누기 비예방. 그게 백신의 효능이래. 더 나왔네. 그러면 만약에 비교 위험도가 1보다 작다. 1보다 작으면 백신의 효능이 좀 더 좋겠죠? 응? 잠깐만. 비교 위험도가 얘가 1보다 작아. 그럼 백신 효능 좋게 나오겠지. 근데 비교 위험도가 아예 0이야. 그럼 백신 100%. 최대치 100%. 대단한데? 0이려면? 근데 비교 위험도가 1이야. 그럼 백신 효과 없어. 당연하지. 백신 효과가 없는 거잖아. 여기가 1이면 1 빼기 1은 0이니까. 여기가 0이면 1 빼기 0은 0이니까. 아니 1이니까.
자, 그러면 만약 비교 위험도가 1보다 크다면 백신의 효능은 음의 값을 갖게 된다. 아니, 비교 위험도가 1보다 커요? 그냥 이거는 그냥 너네가 이렇게 하면 돼. 1 빼기 1.1 그러면은 0.9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백신 때문에 병에 걸린다 이거지. 이해했지? 자, 지워버리고. 밑줄 그어야 되니까. 자, 백신의 효능의 측정은 환자를 정의하는 기준에 영향을 받는다. 아, 기준 같은 거 너무 중요해. 적용할 줄 알아야 되니까. 환자의 정의는 민감하면서도 특이할수록 좋다. 민감도란, 자, 이 민감도가 우리가 민감하다, 둔감하다 할 때 그 민감도가 아니라 여기서만 정의하는 그 민감도일 테니까 얘는 또 좀 이해를 해야 돼. 왜냐면 밑에 20%, 80% 숫자들이 막 나오는데 과학 지문에서 숫자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미리. 그러면 민감도란 질병에 걸린 사람을 환자로 진단하는 비율, 특이도란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정상으로 판정하는 비율. 아, 그러니까 환자 정의는 진짜로 질병에 걸린 사람을 환자라고 하고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정상이라고 하는 게 좋다는 거야.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닌 게 경미한 경우에 환자로 진단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환자 정의의 민감도가 낮다라는 게 무슨 뜻이?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냥 이제 외우는 거야. 자, 외운다? 이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민감도가 낮다. 그러면 효능은 높다. 이런 식으로. 왜냐면 나 여기 또 읽기 싫거든. 민감도가 낮으면 효능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 민감도가 낮다라는 건 질병에 걸린 사람, 미안. 그러니까 이렇게 끊겨가지고 이거를 녹화할 시간이 너무 없어. 근데 환자 정의의 민감도가 낮으면,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봐봐. 이게 진짜 별말이 아니거든. 질병에 걸린 사람을 환자로 진단하는 비율이 민감도.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정상으로 판정하는 비율이 특이도. 왜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민감도가 낮으면 효능이 높게 측정될 수가 있는데 민감도가 낮다라는 건 뭐냐면 질병에 걸린 사람인데 환자로 측정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질병에 걸린 사람은 환자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경미한 정도, 중증인 정도에 따라 환자 정의를 좀 다르게 설정을 해두면 질병에 걸렸더라도 환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면 민감도가 낮은 게 되는 거야. 자, 그러나 환자 정의의 민감도가 낮다고 해서 꼭 그러한 측정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해. 왜냐면 얘가 공식을 안 주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걸 적용을 해야 되거든. 실제 발병률이 5%랑 20%다. 5%랑 20. 환자 정의의 민감도가 80%라면 그러면 5%의 환자 중에 4만 그거로 할 거야. 환자라고 할 거야. 20%의 환자 중에 16만 환자라고 할 거야. 그럼 얘가 주잖아. 4%랑 16%로 잘못 측정된다고. 왜요? 왜 4예요? 라고 하는 사람들, 수학 약한 사람들. 5에서 80%만 환자가 되는 거고 20에서 80%만 환자가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환자 정의의 특이도가 100%다. 그러니까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정상으로 판정하는 거는 100%야. 그러면 만약 80%라는 민감도가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되면 발병률이 잘못 측정되는데 백신의 효능은 어떻게 나오냐면 아까 백신 효능 어떻게 했었지? 예방 나누기 비예방. 그러면 그러니까 예방군이 지금 4, 비예방이 16. 그럼 4 나누기 16. 한 다음에 1에서 빼주라고 했지. 그치? 그러면 75%가 나오겠죠. 자, 그러나 예방접종군 내에서 발생한 환자의 증상이 비예방 접종군의 환자에 비해 대체로 경미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예방접종군 내에서도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게 되게 경미해. 만약 환자 정의가 중증 환자만 환자라고 정의를 한다면 예방접종군에서 경미한 환자가 발생한 거는 환자로 잡히지 않을 거니까 백신의 효능이 되게 높게 측정이 되겠죠. 한편 환자 정의의 특이도가 이해한 거지? 넘어가 볼게. 낮으면 백신의 효능은 실제보다 낮게 측정된다. 그러니까 이번엔 특이도가 낮으니까 또 반대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지금 앞에 민감도를 이해했으면 특이도는 그냥 넘어가도 돼. 왜냐면 특이도가 낮다라는 건 환자가 아닌데 환자라고 측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니야. 환자가 아닌데 환자라고. 예를 들면 100명의 예방접종군과 100명의 비예방접종군의 실제 발병자가 각각 1명과 10명인 경우를 생각을 해봐라. 그러니까 예방접종군에서 1명 나왔고 비예방접종군에서 10명 나왔는데 그럼 이쪽은 10%고 이쪽은 1%인 거야.
환자 정의의 특이도가 90으로 설정이 돼 있는 거야. 그러면은 환자가 아닌 사람 중에 한 10% 정도는 오차가 생겼다라는 거지. 그러면 환자로 오인되는 사람이 각각 10명이 나오는데, 그럼 여기는 11명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여기는 잠깐만 10명이었으니까 90%면 이제 9명이 발생하게 되는 거지. 이때 환자 정의의 민감도가 100%인 거야. 환자는 환자라고 또 환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발병자가 11명하고 19명으로 잘못 측정돼서 비교 위험도가 이렇게 되고 11 나누기 9로 19로 백신의 효능은 대략 42%로 계산되는데, 실제 백신의 효능은 실제로 발병한 건 1명과 10명이니까 90%인데 42%로 계산된다는 거지. 이렇게 오차가, 그러니까 민감도 특이도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가 핵심이긴 한데, 뒤에 계산하는 문제 비슷한 것들이 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어서 꼼꼼하게 읽은 거고, 역학적 연구는 예방접종군과 비예방접종군의 설정 방법에 따라 임의와 실험 연구와 전환 연구 등으로 구분이 된다. 역학적 연구 또 나눠? 또 나눠. 이번에는 설정 방법에 따라 나눠. 자, 임의와 실험 연구에서는 이 앞에서는 이제 그 개념일 거니까 이렇게 이는 반면 전향적 연구에서는 괜찮죠? 넘어가도 이때 그 다음에 전향적 연구를 위해 특별한 거 없고, 자 끝부분에 비교 대조가 있겠지? 전향적 연구에서는 이러한 교란 변수에서의 차이가 발병률 차이를 만들어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향적 연구는 임의와 실험 연구보다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약간 조금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까 그 걔네랑 똑같네, 패턴이. 아까 그 위에 또 2개 나눴던 거 있잖아. 자, 그러면 이제 30번부터 보면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항체 전환 연구에서는, 자 봐봐, 이게 지금 항체 전환 연구를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는 앞부분을 가서 봐야 되는 거잖아. 항체 전환 연구에서는 문헌 조사가 필요하고, 항체 전환 연구는 항체 유병률 연구보다 항체 생성 능력을 정확히 알려주고, 한 2개 정도의 선지를 들고 가서 앞에 가서 찾을 거야. 그러면 여기 보면 항체 유병, 우리 체크를 해놨잖아. 여기 이렇게 핵심이, 여기 비교 대조가 여기 있을 거라고. 항체 전환 연구는 예방접종자의 항체 보유 여부가 질병 감염보다는 백신의 효과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대. 이거 2번 선지하고 좀 비슷하지. 그럼 다시. 아이고 쏘리. 자, 2번. 항체 전환 연구는 유병률 연구보다 생성 능력을 정확하게 알려준다. 맞죠? 왜 맞지? 그러면 봐봐, 항체 보유 여부가 백신의 효과라고 판단이 되는 게 백신의 효과라고 판단되는 게 항체 전환 연구란 말이야. 항체 유병률 연구는 질병 감염에 의해 생길 수도 있어서 백신의 효과라고 할 수가 없대. 그러니까 없을 수도 있대. 그러면 항체 전환 연구가 유병률 연구보다 항체 생성 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알려준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거, 기억에 대해. 기억 우리 열심히 읽었어. 자, 백신이 질병을 유발하면 기억은 음해값을 갖는다. 이거 비교 위험도인가 그랬죠. 근데 이거 진짜 완전 낚는 문제. 왜 낚는 문제냐면 봐봐, 1보다 크면, 비교 위험도가 1보다 크면 백신의 효능이 음해값을 갖는 거였거든. 이거 열심히 읽었잖아. 이건 솔직히 찾아서 풀었어도 돼. 백신이 질병을 유발한다라는 건 효과가 없다라는 거고, 효과가 없다라는 건 비교 위험도가 1보다 크다는 거죠. 비교 위험도가 음해값을 갖는 게 아니라 백신이 음해값을 갖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쉽고, 그 다음에 니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니은의 이유, 니은을 까먹었어 선생님. 그새 놀랍죠. 원래 까먹는 거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진짜 꼼꼼하게 다 읽는 건 좀 시간 낭비야. 어차피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읽어야 되는데, 예방접종군 내에서 발생한 환자의 증상이 비예방접종군의 환자에 비해 대체로 경미할 때 중증 환자만 발견하기 쉽게 규정했다면 백신의 효능은 실제보다 높게 측정될 거다. 왜냐하면 중증 환자만 환자라고 인정할 거니까 예방 나누기 비예방해서 1에서 빼줄 건데, 예방접종군의 환자가 별로 없을 거 아니야. 경미하대. 그러니까 예방접종군의 발병이 있긴 있는데, 발병을 했는데 그 발병자가 중증이 아니면 환자로 치질 않아. 그럼 예방접종군의 발병률은 낮게 나오겠죠. 그치? 그러면은 답은 뭐여야 되냐면, 예방접종군에서의 환자 정의 민감도가 낮아서, 비예방접종군보다 낮아서 비교 위험도가 실제보다는 낮게 나오니까 백신의 효능이 높게 측정될 거다라는 거고, A와 B를 비교한 건 옆에 가서 찾으면 되지.
선생님 좋아하는 찾기 문제. A에서는 B에 비해 대규모의 표본을 쉽게 구할 수 있다. 대규모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지금 전향적 연구. 그지? 대규모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잠깐만.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A에서는 B에 비해 미안 이게 끊겨서 또 대규모의 표본을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러면 대규모로 이루어질 수 없는 임의와 실험 연구래. 그러면 A에서는 안 되죠. A는 지금 대규모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건 안 되고 A에서는 교란 변수의 영향을 덜 걱정해도 된다. 근데 여기 교란 변수에서의 차이가 이게 전향적 연구에서는 교란 변수에서의 차이를 배제하기가 어렵대. 그 얘기는 전향적 연구에서는 배제하기 어렵다는 건 임의와 실험 연구에서는 좀 덜하다는 뜻이겠지.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뭐뭐에서는 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대조잖아, 대조. 그러니까 전향적 연구하고 임의와 실험 연구 비교 대조하고 있는 문단이란 말이야. 그런데 전향적 연구에서는 교란 변수에서의 차이가 발병률 차이를 만들어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데 그래서 임의와 실험 연구보다 신뢰도가 낮다는데 그럼 임의와 실험 연구는 좀 덜 걱정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그래서 2번. 그다음 34번은 솔직히 완전 복잡하게 풀 수 있어. 이걸 가지고 이제 질문한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완전 복잡하게 풀 수 있냐면 이게 지금 전향적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거고 환자 정의 민감도가 100%래. 그럼 아까 민감도라는 게 환자로 이렇게 환자로 측정하는 경우라고 했잖아. 그러면 지금 얘는 발병률이 18%고 얘는 12%야. 근데 이제 이거 막 특이도 민감도 따지다가 틀린 사람이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근거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얘는 민감도는 100%지만 특이도가 어떻게 잡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치? 그런데 지금 특이도라는 게 질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을 정상으로 판정하는 비율이고 특이도가 낮을 때 백신의 효능이 보통 실제보다 낮게 측정되고 특이도가 낮을수록 오차가 더 커지는 거래. 그런데 지금 접종군의 발병률이 18이고 비예방 접종군의 발병률이 28. 그다음 증상 2일 이상 지속되는 접종군의 발병률 12이고 비예방 접종군의 발병률 25. 자, 그런데 백신의 효능이 얘는 37%로 나오고 얘는 52%로 나온 거야. 근데 두 가지 진단 기준을 두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민감도가 100%다? 그럼 둘 다 이 발병한 게 진짜 환자거든? 정말로 환자? 그러니까 질병에 걸린 사람이 정상인이 되는 경우는 없고 이 경우는 특이도 차이만 알 수 있는데 특이도가 낮을수록 정상인인데도 환자라고 그러니까 정상인을 정상인으로 해야 특이도인데 특이도가 낮을수록 정상인인데 환자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A의 기준을 따를 때랑 B의 기준이 따를 때를 어디를 봐야 되냐 그럼 사문단을 좀 꼼꼼하게 따져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복잡하게 하게 되면 A 기준으로 측정하면 뭐 어떻게 되고 B 기준으로 측정하면 어떻게 되고가 있긴 있는데 이거 거꾸로 막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 백신의 효능은 37에서 52 사이래.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37보다 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52보다 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너네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52보다 클 수는 없는 걸까? 37보다 작을 수는 없는 거고 A 기준과 B 기준을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B 기준으로 측정한 백신의 효능을 생각해보면 52보다 그러면 클 수는 없는 건가? 근데 특이도라는 게 낮으면 실제보다 낮게 측정되는 거고 특이도가 낮을수록 오차가 커지는 건데 잠깐만 미안 또 끊겼어. 그런데 아니 어디까지 얘기했지? 어디까지 얘기했는지도 까먹었어. 끊기는 바람에.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민감도 100%, 특이도 100%여야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사실은 이걸 가지고 공식대로라면 이런 거잖아. 예방 나누기 비예방. 그럼 예방 18, 비예방 28.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그 나오는 거지. 위험도 나오면은 거기서 1 빼기 위험도 하면 이제
거기에다가 백분율 해주면 그게 백신의 효능이니까 거꾸로 계산을 들어가면 어쩌면 우리가 특이도가 몇 퍼센트인지를 계산을 해낼 수는 있어. 그런데 물론 이게 전형 쪽 연구 결과니까 저기 가서도 찾아볼 수도 있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선생님 계속 얘기하지만 이렇게 보기 문제, 공들인 보기 문제 3점짜리 단순하다니까? 지금 얘 말대로라면 백신의 효능이 지금 A 진단에서는 높게, 그러니까 실제보다 높을 수 있는 경우만 허락을 해야 되는 거야. 낮을 수 있는 경우를 허용을 안 하고. 얘는 실제보다 높은 건 허용이 안 되는 거야. 낮은 경우만 허용이 되고. 이거 너무 까다로운 조건 아니야? 그럼 너네가 가서 저기 이 부분을 확인을 하면 어느 부분이냐면 여기 보면 실제보다 높게 측정되는 경우하고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응? 신기한 거다. 미안. 뭐지? 미안. 자, 실제보다 높게 측정되는 경우와 여기 보면 실제보다 낮게 측정되는 경우. 특이도가 낮을수록 오차가 더 커진다. 그런데 특이도가 A랑 B랑 나 진짜 왜 이래? A랑 B랑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특이도가 같다라면 둘 다 낮을 확률이 있는 거잖아. 둘 다 높을 확률이 있고 특이도가 같다면? 그러니까 특이도가 같다면 둘 다 높거나 둘 다 낮거나가 되는데 사이라고 판단하는 건 말이 안 돼. 그래서 1번이에요. 이렇게 풀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지. 됐죠? 미안 계속 끊겨가지고 유튜브에서는 빠른 재생이 된다니까 빠른 재생으로 점프 하면서 들어. 끝.